걔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건 정치적 타살이었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분명히 이명박 10달 동안 털었는데 유죄 증거를 못 찾았어. 그때 노무현을 수사했던 검찰이 누구야? 우병우야. 즉 지금 우병우를 보호하는 건 이명박이라는 거지. 중요한 얘기야 이거. 그때 노무현 수사를 주도했던 게 우병우였고 그 우병우를 지금 이명박과 그 언론이 감싸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우병우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왜 우병우가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가? 왜일까? 우병우를 그렇다면 이건 이명박이 지켜주는 건데 그럼 이명박이 왜 우병우를 지킬까? 그래서 보니까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검찰이 우병우였어. 그래서 지금 우병우를 이명박 세력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재용도 검찰 수사받은 다음에 구속이 되냐 마냐로 하루 종일 떠들었고 박근혜도 그랬어. 그런데 우병우 얘기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오고 오늘 고영태 얘기 나와. 고영태 수사 고영태가 소환된다. 오늘 어저께는 안철수 조폭 얘기로 가리고 오늘은 고영태 뉴스로 가리는 거야. 뭐를? 우병우를. 그러니까 우병우가 노무현을 수사했던 건 분명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이 우병우가 결정적인 일을 한 거야. 이명박을 위해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그 수사가 공정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죠. 우병우가 그때 부당하게 노무현 세력들을 수사했었단 말이야. 그게 이명박의 지시였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고영태 얘기로 우병우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우병우를 숨겨주고 있는 거야. 이재용도 검찰 조사 받은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냐 말 거냐,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막 패널들이 떠들었는데 우병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이 언론이. 명바타 띄우는 언론이 한통속이란 얘기지. 자, 좌우지간 그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으면서 소위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민주세력의 부활의 계기를 연 거야.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언론에 욕먹을 때 나는 태생이 정동영계였다 이러고 갔던 애, 그 다음에 뭐 손학규계라고 갔던 애, 그리고 패족이라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안 하겠다고 숨어들었던 애들이 죄 기어 나와가지고 국민참여당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참여당이 돼서 호남 중심의 민주당과 맞서겠다. 그렇게 지랄 연병을 했어. 예. 그러면서 그 지랄 연병을 하면서 국민참여당을 막 띄우면서 언론에서 이제 그때부터 작년에 진보신당 지지자라고 했던 것들이 자기네들은 국민참여당 지지자래. 그러면서 2010년에 지방선거에 국민참여당이 싹 출마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게? 개판이 되지, 그 선거가. 근데 국민들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막 요구하는 거야, 지역민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보 단일화가 막 되는 거야. 지역별로 구청장 후보들이. 그래서 막 후보 단일화가 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구의원 선거나 이런 거는 그 국민참여당 애들이 끝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 2010년 지방선거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게 국민참여당 출신들. 그 다음에 그 국민참여당이 끝까지 남아.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2011년 가을에. 2011년에 내가 그때 이제 박원순을 시장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2012년에 박근혜는 대선을 앞두고 사활을 걸 거다. 그래서 내가 민주세력이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소위 진보정당이나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이 다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왜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냐 하면 박원순은 시민사회 세력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하고 단일화하러 왔을 때 박원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이 이 야권 한 단일화로 뭉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박원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야권을 단일화해서 힘을 뭉치는 게 목적이었지 박원순 개인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천정배 떨어뜨리고 박영선과 박원순에서 박원순으로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하고 합당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민노당더러 이정희 의원하고 나는 대학교 때 알고 지내던 사이야. 그래서 내가 합당하면 안 된다. 민노당이 10몇 년 동안 독재운동을 해왔는데 너네가 지금 국민참여당이랑 합치면 국민참여당의 핵심 멤버들은 소위 패권주의자들이다. 오로지 자기네들이 이기는 것 말고 생각 안 한다. 걔네들이 민노당의 모든 걸 밝혀낼 거다. 그래서 민노당의 정당에 대한 모든 내부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내부 조직이 드러나고 결국 깨지게 될 거다. 사라지게 될 거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맞죠? 그때 2011년 그때 내 기억에 8월 9월이야. 2011년 8월 9월에 하늘색 옷 그때 막 내 방송이 또 컴퓨터가 지금처럼 고장 나갖고 잘 안 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내가 그 민노당한테 울며 불며 매달려. 너네가 합당을 할 거면 민주당이랑 해야 된다. 합당을 할 거면 민주당이랑 해야 되고 국민참여당이랑 하면 결국 민노당 사라지게 될 거다. 근데 내 말 안 들었어. 그때 민노당 정책실장인지 뭔지가 나랑 인터뷰를 하는데 민주당과의 거리는 태평양이고 국민참여당과의 거리는 실개천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국민참여당의 실세들이 누구였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주도했던 애들이었어. 그 영상 좀 찾아서 올려주세요. 겨울의 소아님. 겨울의 소아비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 국민참여당 실세가 누군지 모르냐. 걔네가 민노당을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얘기하고 환경운동가들을 미친년이라고 얘기했던 그 신자유주의 천병들이다. 걔네들이랑 너네가 합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민주당 안에서 중앙당의 제야운동 출신들은 국민참여당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노당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노당이 거기 홀딱 넘어간 거야. 그때 유시민이 뭐라고 꼬셨냐 하면 그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합치면 지지율 18% 간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예. 야당과의 전쟁, 민노당 정책위원장과 망치부인 통화. 저 방송이, 예, 그 2011년 7월이었구나. 그게 그 정책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말린다고. 둘이 합치면 안 된다. 절대로 합치면 안 된다. 그런데 기어이 합친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이제 합친다 그래서, 너네 첫 번째 희생자가 이정희가 될 거다. 기억나죠? 2011년에 내가 예언을 해. 결국 쟤네들이 통합진보당을 만들면 그 이정희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민노당의 모든 조직이 드러날 거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국민참여당 애들이 2012년 총선 끝난 다음에 폭력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민노당에 경기동부란 조직이 있다. 경기동부 조직이 소위 민노당이 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 부정선거를 했다. 그게 5월 3일 2012년 5월 초에 있었던 통진당 폭력사태야. 젊은 애들 모아놓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민노당에서 부정선거했다고 쌩 난리가 벌어져.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국민참여당 출신들만 구속돼. 유죄 판결 나와.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유죄 판결이 나와. 부정선거를 했고 민노당은 부정선거하지 않았다. 판결이 그렇게 나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그 폭력 사태가 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때 이제 그 유시민계 애들이 이석기를 제명시켜라. 이석기 김재원인가? 이석기 김재윤인가? 무슨 여자 김머시기하고 이석기 둘을 제명시키라는 거야. 걔네들을 제명시키면 지네 국민참여당이 2명이 비례대표를 가는 거야.
그래서 두 명을 제명시키라고 지랄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그 김재원은 김머시긴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내가 김머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석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지금 이석기를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이석기를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이석기 문제 때문에 통진당이, 통합진보당이 그러니까 이석기 문제로 결정적일 때 발목이 잡힐 건데, 그때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 발목을 잡게 될 거다. 그리고 통진당이 해산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 그게 2012년 5월의 예언이야. 이석기, 김재현 제명해야 당권파가 안 죽는다. 7월이었구나. 그러니까 5월의 폭력 사태에 대한 나의 주장이 2012년 7월 7일에 또 나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다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때 민노당은 내 말을 안 듣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통합진보당에서 내가 이석기를 제명해라. 안 그러면 결정적일 때 통진당이 그 발목이 잡히는데, 그때 통진당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세력 전체가 당한다.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이석기 제명을 안 했어. 그리고 2013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석기로 덮는 거야. 그리고 통진당은 해산됐지. 나 통진당 아니었어. 그때 그거 다 보셨던 분 손 들어봐봐.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 내가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 진보 세력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택도 없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민노당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정당이 아니래. 아유. 그때 생방송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내가 그때 2012년에 이석기 사태를 예언했고,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도 내가 예언했어. 그리고 그대로 일어난 거야. 그리고 2012년에 한명숙,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데려다가 낙곰수에서 방송할 때, 너네가 기어이 한명숙을 당대표 만들면 2012년 총선 지고 대선도 질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내 말 안 듣고, 그때 내 말 안 듣고 기어이 이제 한명숙을 데려다가 당대표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2012년에 총선 지지, 그때 막 국민 멘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총선 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170석 가나요? 막 이러면서, 왔어. 과반도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막 그 인재구 선거운동 할 때였는데, 과반도 못해. 그래서 그랬는데도 내 말을 안 믿고, 그때 뭐, 조국 교수랑 안철수랑 다 나와서 뭐, 76%의 뭐, 투표율이 되면, 뭐, 금을 스타킹을 신고, 뭐를 하겠다는 둥 막 그랬어. 내가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진 모르겠는데, 야권이 150석도 과반수 못한다고. 그리고 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난 내일을 했어. 그리고 그 문제 김용민 선거운동까지 내가 해주고, 그리고 그 총선 이후에 여름에, 그 여름이 기억나. 그때 언론에서 웬 정체 지읒자도 모르는 애를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누구의 뭐 책이 나왔대. 세상에 그 책 선전을 모든 언론이 하루에 수백 개의 기사로 선전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까지 나온 책 중에 그렇게 기사를 냈다면요, 이거는 1억 권쯤 팔려야 돼. 어쩌면 그렇게 띄우는지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띄운 게 누구냐? 낙곰수였어. 그때 낙곰수에서 걔를 띄우면 그를 지지하는 중도 세력을
모을 수 있고 나중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주면 문재인이 무난히 당선된다고. 그때 나 혼자 반대했잖아. 그 사람이 절대 아름다운 단일화 안 해준다. 걔는 자기로 단일화를 했으면 했지 절대 문재인에게 단일화 안 해준다. 두고 봐라. 그러면서 내가 계속 깠어. 그러다 나한테 그 낙검수 팬들이 몰려갖고 얼마나 욕을 했다고. 편협하시네요. 뭐 기억나지? 그때 생방송 봤던 사람들 기억나지? 나한테 편협하다는 둥, 왜 그렇게 누구를 싫어하냐는 둥 그랬다니까. 그때 낙검수는 분명히 걔를 띄웠어. 중도 세력을 모아서 아름다운 단일화 해줄 거라고. 결국 아름다운 단일화 안 해줬죠. 예, 아름다운 단일화 안 해주고 나중에 끝까지 걔가 뭐 선거운동을 해주대 만에 이걸로 시비 걸다 끝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012년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 안 된다. 2012년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문재인으로는 박근혜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박근혜 목을 못 단다. 박근혜는 오로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으로 살아온 여잔데 문재인에게는 성직자 코드가 있다. 성직자적 유전자. 이 사람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장에 목을 베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그때 내가 박영선, 이인영을 경선에 끌어들이고 3등하는 사람한테 양보하라 그랬어. 그때 문재인이 그 여론조사 1등이었어. 근데 내가 그 문재인이 3등한테 양보를 해야 2012년 대선 이긴다. 그랬더만 또 나더러 무슨 개파의 이익을 대변하니 어쩌니 쌍 지랄하길래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또 포기를 했지. 그 6월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보 경선을 시작을 했어. 근데 하자마자 첫 번째 제주도인가 하고 나서 그 손 모 씨하고 김 모 씨가 부정선거다. 이 경선이 부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보이콧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쌩 난리가 나. 근데 내가 그때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손모 씨 지지자가 이해찬한테 물병을 던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면서 너네가 물병 던져서 내가 문재인 지지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이 된 다음에 선거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가잖아. 그래서 잡혀 들어가면서 내가 그래서 잡혀 들어가기 전에 6월 달에 내가 그랬다고. 이번 대선에 중요한 역할 하다가 내가 결정적일 때 잡혀갈 거다. 결정적일 때 사라졌다가 2월 달에 돌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하게 될 거다. 11월 16일 날 구속되고 그리고 2월 8일 날 내가 출소했어. 그리고 이제 그해 2012년 11월 9일 날 내가 다음 주에 유죄 받으면 문재인 떨어지고 내가 무죄 받으면 문재인 된다. 근데 내가 유죄를 받았지. 그리고 문재인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됐어. 그 다음에 내가 2월 20일 날 첫 방송을 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러느냐. 박근혜가 된 거 참 잘된 일이다. 그러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또 나한테 쌍욕을 했지. 근데 뭐라 했냐. 박근혜의 허상이 다 깨질 거다. 박근혜의 모든 무능이 드러날 것이고 박정희까지 부관 참시될 것이다. 라고 내가 그때 2월 20일 날 첫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너네 왜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냐.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게 박근혜 대통령 무효시킬 수 있는 거였는데 너네 왜 쓸데없는 수개표 논쟁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놓쳤냐. 그러면서 내가 댓글 부대 사건을 물고 늘어져. 그리고 그 좌익교수 댓글에서 내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걸로 머리 깎고 고소하고 계속 국정원 댓글 사건을 나는 물고 넘어지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한길하고의 한판을 붙고 김한길 쫓아낸다고 이제 막 삭발하고 안 되니까 단체 삭발하고 그러자 김한길이 걔를 데리고 들어오고 지방선거 때 걔 때문에 다 질 거다. 말대로 서울하고 강원도 충남은 우리가 이겼지만 나머지 기초가 수도권 빼놓고 싹 무너졌어. 수도권을 제외하고 싹 무너졌어. 특히 호남이 다 무소속이 돼. 그러면서 그때 총선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그 2015, 이제 14년 그 세월호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세월호 일어나기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다 금식을 해요. 저녁을 금식하고, 아니, 온전히 채식만 딱 한 끼에. 하루에 한 끼만 채식을 해. 두 끼는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채식을 해. 그러면서 보름 동안 내가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해. 그리고 세월호가 터지는 거야. 근데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차마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가 터져. 세월호가 터진 날, 그날 내가 원래 그 시간에 내가 채팅창을 안 보는데 10시에 10시에 채팅창에 배가 빠졌대요.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선장하고 승무원만 도망갔대요. 그 얘기도 나와. 내가 그래서 그날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날 세월호가 터진 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선장만의 문제 아니다. 이거 회사와 정부의 문제다. 그리고 이건 비정규직 문제다. 그때 내가 4월 16일 날 처음에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선장 문제 아니라 이거는 비정규직 문제다. 그리고 회사의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문제다. 규제하지 않은. 나 그때 감옥 갈 각오하고 한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 비정규직 문제가 맞았어. 그날 배에 탔던 모두가 비정규직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 회사 유병언이가 그 부당한 방법으로 그 세월호를 사왔고 그래서 부당하게 고쳤고 그걸 규제를 다 풀어준 게 이명박 박근혜인 것까지 다 밝혀지잖아. 내가 그날 얘기했던 게 다 밝혀진 거야. 그런데 그때는 뉴스가 없을 때였어. 그래서 내가 감옥 갈 각오하고 얘기한 거였지. 내가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할 때 막 혀를 깨물더라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말 안 하려고. 왜냐면 이건 내가 이거 허위사실로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담대히 말하라 그래서 내가 그래 2번 잡혀가면 내가 경북에 출마해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팩트였지. 예. 그리고 나서 그 14년 세월호 문제를 그때 이제 그 세월호 문제도 내가 그 5월에 저 언론인들 다 빼기 전에 내가 느낌을 받았어. 이 새끼 그때 이정현이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KBS에 전화했던 날 그날 내가 뭘 알았냐? 세월호에서 언론인들 다 뺀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5월 16일에 그 팽목항을 가려고 그랬어. 처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언론이 팽목항을 가. 근데 나한테 왜 안 가냐? 내가 나는 사람들 다 빠질 때 갈 거다. 지금은 거기 다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가 언론들이 다 빠질 때 내가 가겠다 그랬어. 그때 나더러 팽목항을 안 간다고 또 얼마나 욕을 했게? 그리고 막 일부러 막 욕들을 하더라고.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나는 창동에 있다가 그 이정현이 KBS한테 뭐 한 번만 봐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새끼들 언론을 빼겠다. 그래서 내가 5월 16일에 팽목항에서 방송을 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 팽목항에 있는 누가 전화를 해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오면 세월호를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시킬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더러 오지 말래. 그래서 내가 못 갔어.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언론이 빠져.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 그 16일 날 내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정신이 없겠지만 야당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야당은 법을 알고 법으로 정부를 어떻게 쳐야 될지를 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야당하고 손을 잡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하러 가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못 오게 한 거다. 새누리당 지지하는 쪽에서 날 못 오게 한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김한길과 그 일당들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못 미치게 차단을 했던 거지. 세월호는 정치적 문제였어. 그 당시 나를 5월 16일에 못 가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6월 달에 몰래 한번 가. 몰래 한번 가서 체육관을 돌아보고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내가 다시 가게 되는데, 그 7월 달에 내가 갈 때, 그때 어떤 그 유가족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7월 16일에 와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요? 광화문으로 갈까? 팽목항으로 갈까? 십자가 순례단으로 갈까? 그러다가 내가 그때 그 유가족이 나하고 전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십자가 순례단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 왜? 이게 팽목항이나 안산이나 광화문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개 모여있지만 십자가 순례단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여름에 개고생하는 걸 보여주면 그 무슨 유언비어고 나발이고 떠들 수가 없을 거다라고 나는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순례단을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그 십자가 순례단의 아버지한테 누가 거짓말로 전화를 해.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순례단이 요청해서 방송하러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 방송을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방송을 모르는 분이고 지금 막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을 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완전히 열이 빡을 친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 나오라고 쌍욕을 해. 그러면서 나더러 그 무슨 자기가 언제 와서 찍어달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 찍는 거 허락 못하니까 당장 꺼지라고. 내가 태어나서 그런 쌍욕 처음 들어봤어. 그때 그 옆에 무슨 고발뉴스도 있고 무슨 한겨레인가 뭔가도 있고 언론인들 앞에서 내가 모욕당해. 그 아버지한테. 생방송 하고 있는데 나한테 쌍욕을 하니까 내가 방송을 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쌍욕을 먹고 너무나 기분이 나빠갖고 씨발 이러면서 내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어. 근데 웃기는 건 뭐냐, 채팅창에 펜을 달고 세월호 유가족을 막 욕을 하는 거야. 내 편을 드는 척하면서 막 세월호 유가족을 욕을 하는 거야. 이쯤 되면 유가족이 아니라 귀족이랬나? 그래서 내가 내가 당한 일을 얘네들 알고 있더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채팅을 하는 거야. 펜을 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작전이구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 방 시청자들이 세월호에서 등 돌리게 하려는 작전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아. 올라오다가.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광화문으로 가는 거야. 그 길로 광화문으로 가서 그때 광화문에서 세월호 그 특별법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가 유언비어인지를 막 밝히는 방송을 해요. 그때 유민 아빠 혼자서 단식하고 있었어. 그날 7월 16일이면 그때 유민 아빠 혼자서 단식하고 있을 때였어. 그때 내가 저게 유민 아빠구나. 근데 그 아빠 곁에 가는 게 너무나 뭐라 그러나 또 이상하게 또 트러블을 일으킬까봐 또 뭔가 이간질 할까봐 내가 안 가고, 그리고 내가 그 7월 16일 광화문에 서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전원 그때 유명한 게 뭐였냐면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대학 특례 입학 전역을 요구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거. 왜 거짓말이냐면 그 대학 특례 입학은 들어가려는 사람이 요구할 자격이 없어. 그 특례 입학이라는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정원 외로 사람을 더 뽑고 싶은데 그 뽑고 싶을 때 아무나 뽑을 수 없으니까 법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게 이 특례 입학 전형이야. 그래서 연평도 도민들은 특례 입학 대상이 돼요. 그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가령 대학의 정원이 40명이다. 근데 40명 이상 더 뽑을 수 있도록 연평도 출신이라면 정원회로 뽑을 수 있다. 그게 연평도 특례 입학이야. 그런 것처럼 그때 대학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특례 입학으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특례 입학 제도를 허락을 해준 거야. 대학들에게. 그러니까 그건 유가족이 요구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걸 그 국정원 댓글 부대가 유가족이 그렇게 요구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내 자식은 서울대 못 가고 단원고 출신이라서 서울대 간다.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세월호 희생자들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그랬다. 그러면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걸 노린 거다. 이러면서 또 욕을 했어.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냐? 그 의사자 지정을 하면 뭐하냐? 애가 죽었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아니야.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 박근혜의 약속이었어. 박근혜가 그 배에서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라.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그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몰랐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 거짓말들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내가 그 7월 16일 날 거기서 이제 그게 하나하나 어떻게 거짓말인지를 다 밝혀내는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자꾸만 와가지고 내가 방송하는 옆에 큰 화분이 있는데 무전기를 자꾸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내가 방송하는 내용을 무전기로 도청을 했던 거야. 무전기로 도청을 했던 놈인데 그 다음에 나한테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쪽에 공연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생 목소리로 했고 그 공연은 1kW짜리 앰플 들고 하는데 내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공연이 안 된대. 그 다음에 저쪽 그 서명하는 팀에서 나한테 내가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우리 시청자들이 가서 바로 물어봤어. 그럼 신고했냐? 전혀 아니다. 자기네들 고맙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해달라. 그래서 내가 원래 5시까지만 하고 올라고 그랬는데 열받아갖고 그때 7시까지인가 더 하잖아. 7시까지인가 내가 방송을 딱 연장하고 그리고 이제 열받아갖고 돌아와서 병이 났지. 그게 14년 7월 16일 사건이야.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같이 동조 단식을 하러 갔어. 그죠? 내가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그 김영호 씨를 지지하는 동조 단식을 하러 갔어. 8월 달에. 그죠? 그런데 그 동조 단식을 갔는데 그때 세월호 유가족인 척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모욕을 했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세월호에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서 SNS에다가 세월호 팔찌 찢어서 막 구기는 찢는 장면, 부시는 장면 이런 거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걸 인증을 했어. 걔네들이 문재인한테 무슨 진돗개 분양받았다고 또 인증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모욕해서 세월호 유가족인 척하면서 나를 모욕해서 내가 세월호 문제를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하려는 게 유도했던 것처럼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도 그걸 유도했던 거야. 똑같이 문재인 당한 거야. 내가 당한 걸 그때 문재인 똑같이 당했던 거야. 이거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 기억나죠? 예. 그때 그거 실시간으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문재인이 새카맣게 되면서 단식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세월호를 이용한다고 욕을 했잖아. 그러면서 그때 김기춘 청와대 수첩에 의하면 문재인이 김영호를 죽이게 해라. 김영호 죽을 때까지 단식하게 해라. 그래서 김영호가 유민 아빠를 병원에 쓰러져갖고 실려갔는데 강제 퇴원시켜. 일부러 죽이려고. 그게 나중에 밝혀졌잖아. 그때 이제 그 김영호 씨가 강제로 퇴원이 돼요. 원래 몸을 더 추스려야 됐는데 그 이유가 그때 김기춘 그 수첩에 의하면 유민 아빠를 죽여라였어. 유민 아빠를 죽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라. 그거 이번에 나왔었잖아. 12월인가 나왔잖아요, 그거. 그 관련 뉴스 좀 찾아봐. 김기춘의 세월호 은폐, 그 다음에 김기춘이 김영호 씨 죽음을 유도했다는 거. 그 기사 중요한 기사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뭘 느꼈냐면 세월호 유가족들 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걸 느꼈거든. 세월호 유가족들 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그걸 내가 첫날부터 느꼈어. 4월 16일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한 게 맞아.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점점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한 거야. 기억나죠? 근데 그때 나는 세월호 이튿날부터 여기다가 세월호 며칠이라고 쓰기 시작했어. 근데 그걸 쓰니까 애들이 환장을 하는 거야, 막. 왜 세월호를 쓰냐고. 기억나죠? 그러면서 세월호 좀 제발 그만하라고. 근데 내가 이 새끼들이 이렇게 세월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세월호를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월호 날짜를 계속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월호를 잊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내가 세월호를 계속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환장을 했던 거야. 예. 얘네들은 세월호를 지우고 잊게 하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가 계속 세월호를 물고 늘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환장을 했던 거지. 그래갖고 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고 지랄을 하고 그래서 2015년에 나를 그 민사소송 패소시키고 그거 네이버에 메인 걸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네이버에 메인을 걸었어? 오케이. 그러면 너네 한번 따져보자. 이래갖고 국정원 좌익교수를 자른 거 아니야. 얘네들이 나의 투쟁 그 스위치를 켰어, 그때. 내가 그때 그냥 그 15년에 좀 지쳐가지고, 14년, 15년에 또 메르스 사태, 8월 달에 전쟁 공포, 그때 막 전면전 한다고 지랄했잖아, 15년 8월에. 그래갖고 내가 많이 지쳐있을 때였어. 그래갖고 내가 9월 달에 방송을 좀 잠수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내가 이제, 아프다, 힘들다 이러면서 잠수 타려고 그랬는데, 그 민사소송 패소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전투력을 재장전해가지고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하잖아.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그래서 시작하는 거야. 좌익교수 패소시켜갖고. 그리고 나서 16년, 15년 지나서 16년에 그 총선, 그리고 그 여름, 여기 이제 그 뉴욕 가서 박지원의 과거를 알아갖고 와가지고 계속 작년 가을 내내 행복한 방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 전두환 오른팔이었다는, 아니지, 전두환 동생의 오른팔이었다는,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이가 미국에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80년 8월인가 그랬대. 그러니까 80년 5월에 광주를 짓밟고 80년 여름에 미국을 왔는데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인준 받으려고 그때 이 박지원이가 전경환 따라다니면서 전두환한테 잘 보여서 민정당 공천 받으려고 설치고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이 그 당시에 무슨 한인 대표였대요. 뉴욕 한인 대표인가? 그래갖고 그 뉴욕 한인 대표를 팔아서 그 전두환한테 줄을 대가지고 민정당 공천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뉴욕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대. 그랬는데 그 전두환이가 돌아가고 나서 안 부른 거지.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82년도에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때 망명온 김대중 대통령을 뒤에서 돈으로 후원을 한 거야.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온 거야. 그게 박지원이야. 그게 박지원의 과거야. 그래가지고 이 박지원이 전두환한테 훈장받고 전두환한테 뭐 12.12는 무슨 구국의 결단이라 그랬던가? 12.12는 구국의 결단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뭐 위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전두환 빨아줬던 과거 언론에도 나와.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의 그 과거를 나는 설마 했어. 나는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뉴욕에서 어떤 장로님이 나더러 뉴욕을 오라 그래갖고 내가 그 감옥 갔다 온 다음에 극장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는 공포증 있잖아. 근데 이제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갔단 말이야, 미국을. 가서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 그때 박지원을 뉴욕 한인 대표 만드는 투표했던 사람이야. 뉴욕 한인 대표를 처음으로 투표로 뽑았대. 그 투표할 때 교인들 막 데리고 가서 투표하라고 했던 장로님이었어. 그 박지원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됐지. 내가 그래서 뉴욕을 갔다 온 거야. 나도 몰랐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 뉴욕 유엔 본부 앞에 가가지고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그
최순실 타블렛이 터지는 거지. 응. 자, 이게 그 스토리야. 내가 반복을 자꾸 하고 있어, 요즘에. 왜?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에요, 의도적으로 심상정이 안 나왔어요. 심상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 그죠? 심상정에 대해서는 언론이 후보라는 걸 제대로 언급도 안 했어. 심지어 KBS는 심상정 빼고 토론한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의 지지율 차이가 5%다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부터 심상정을 띄워. 이유가 뭘까? 그동안 언론에서 심상정에 대해서 완전히 개무시한 거야. 왜냐? 만약에 이 더민주 경선에 심상정을 같이 끼워서 거기서 경선해라. 그러면 심상정이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그 표를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더민주 내부 경선에 참여했다면. 그쵸? 그러니까는 이 심상정을 완전히 무시를 해서 그 더민주 내부에서 같이 경선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대신 걔네들이 그땐 이재명을 띄웠지. 그래놓고 그 이제 이재명 안희정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재명을 띄워서 안희정 잡고, 안희정의 막 그 선의 발언 이런 거 막 보도해갖고 뭔가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지고 문재인이 대세론이라고 막 떠들었던 언론이 이제서 이제 문재인이랑 안철수랑 5% 차이다, 3% 차이다 이제 막 뻥을 치는 거야. 어제는 5% 차이더니 오늘은 3% 차이라고 또 뻥을 쳐. 그러더니만 심상정을 띄우는 거야. 적어도 심상정이 5%는 먹겠지. 그거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명박의 그 뭐라 그러나 이 언론들이 이명박의 명바타를 띄우기 위해서 이 언론들이 짜고 지금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아니, 더민주 경선 중인데 모든 언론이 문재인 대세론을 얘기했어.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더민주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계속 보도한 거, 그거 선거에 개입한 거야. 솔직히 그 더민주 경선단이요, 자기는 솔직히 안희정을 찍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안희정을 찍고 싶었는데 하도 언론에서 문재인 대세론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찍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문자 보낸 것만도 수백 명이야. 누구를 찍어야 되나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개입할 수 없잖아. 내가 누구 찍으세요 이러면 그거 딱 찍어가지고 그 선거운동했다고 할지 어떻게 알아? 난 아무 말 안 했어. 못해. 근데 그때 그 선거에서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보도했던 게 언론이야. 모든 언론이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떠들더니, 그쵸? 지난주 초까지도 그렇게 떠들었어. 그러더니만 더민주에서 딱 경선 끝나니까 문재인 대세론은 없대. 야, 정말 대단한 언론이야. 그쵸? 예. 망치부인님은 더민주를 지지하는데 현 후보를 싫어하는가 보네요. 나는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놈들을 벌 줘야 됐다는 생각이지, 나는 지금 후보 안 좋아해요. 예. 나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 다 지지하지 않아. 나는 오바마를 지지한다니까. 오바마 아니면 박원순? 나는 지금 뭐 나와 있는 후보들 누구도 지지 안 해.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바마를 데려다가 평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박원순을 데려다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뭐 후보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푸틴은 독재자야. 어디서 푸틴을 지지해? 너 블랙이야. 너는 푸틴을 지지해서 블랙이야. 농담이라고 얘기하지 마. 아니, 지지할 만한, 네가 메르켈을 지지했다면 내가 블랙이 아닌데 푸틴을 지지해서 블랙이야. 메르켈, 이 푸틴은 완전히 그 꼴통이잖아. 트럼프하고 푸틴은 동급이야. 어디서 푸틴 지지자가 감히 방송을 들어? 넌 블랙이야. 이 메르켈을 지지한다 그러면 내가 블랙 안 거는데, 푸틴을 지지해서 너는 블랙이야. 네, 예. 나는 노무현도 비판했던 사람이야. 예.
지금 이제 이 그 푸틴과 살인가스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제 시리아 문제, 시리아 내전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되고 얼마 안 돼서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고, 그걸 끝까지 해결 안 한 게 반기문이야. 그 시리아 내전이요. 그 시리아가 어떤 나라냐? 옛날 페르시아 자리야. 그 시리아가 옛날에 소위 이 페르시아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옛날 고대에 발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시리아가 그 주변에 이제 중동 지역의 핵심이고 지중해로 가는 관문이야. 그 시리아를 그 시리아가 뭐의 그 핵심이냐면 이제 이 러시아는 어떻게든지 바다로 가는 길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는 이 바다로 얼지 않는 바다로 길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로 진출하는 길을 찾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리아로 진출하려는, 그러니까 시리아에다가 친러 정부를 세우려는 그게 이제 이 중동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서남아시아고 이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다가 친러시아, 친소련 정부를 세우려는 게 걔네들의 오랜 전략이야, 외교 전략. 그런데 이제 이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잖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고 IS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리아가 3파전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리아의 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들을 비판하는 반군이 있는데, 이 반군이 누구냐면 친미이고 친나토. 나토랑 미국이랑 친한 반군이 있고, 그 다음에 친러시아 그 정부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온 세계의 말썽꾸러기 IS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리아 내전이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 껄쩍지근한 내전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리아를 두고 이 러시아와 미국이 그 시리아에서 사실 대리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IS가 그 시리아 내전을 핑계로 전 세계에 테러 공포를 팔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극우화되는데 그 IS를 활용한 거예요. 맨 처음에 IS가 나왔을 때는 방송 영상이나 이런 게 되게 후졌었어. 그런데 점점점 최첨단 FHD 영상이 나와. 그러면서 막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리고 누구니? IS가 뭘로 사람 모집해서 페북은 미국에서 감시하고 있잖아. 근데 그 페북을 통해서 IS가 모집을 했다니까? 세계 젊은 애들을? 그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넘어갔잖아. 그런데 몰랐다. 말이 되냐고. 그리고 또 누구지? 누구는 걔를 간 애를 만났는데 우리 정부는 못 만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 페북의 IS의 공포를 팔아서 유럽에 많은 그 나라들이 지금 테러 방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극우화되고 있는 거야. 극우화되고 있는 거야. 그게 IS야. 근데 그 IS의 무기들 굉장히 비싼데 그 돈 누가 되냐고. 그 다음에 그 IS들이 엄청 많은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걔네들 항공요금을 비롯해서 그 돈 출처가 어디냐고. 그 출처가 어디냐고. 그래서 나는 그 IS를 밀어주는 대자본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세계 미디어하고 IS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IS가. 왜냐하면 동시에 IS를 띄워요. 동시에 IS를 띄우는데 그 IS를 띄운 시점이 또 중요한 때야. 뭐냐?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를 공격할 때가 있었어. 그게 14년 여름이었나 13년 여름이었나. 잘 찾아봐봐.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자 지구라고, 그 가자 지구는 또 뭐냐?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그 국토 구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시되는 그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을 미국이 강제로 뺏어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선포를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거기서 살게 된 거야. 원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로마의 그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45년까지 나라가 없었어. 근데 그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에다가 미국에서 그냥 선포를 해준 거야. 그러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 내 땅을 왜 가져가냐 이러면서 항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 예루살렘 아닌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아놓는 수용소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지역을 만든 거야. 그게 가자지구야. 가자지구. 그래갖고 그 가자지구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그 땅 주인들을 가둬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철벽을 세워놓고 다 온몸을 발가벗겨갖고 신체 검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테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가자지구 사람들이. 그러자 이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가자지구 테러 사건은 한참 옛날 사건이야. 근데 14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폭격을 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환호를 하고 술은 안 마셨는데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 거를 어떤 기자가 찍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 SNS에다 올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기자가 잘려. 그 기자가 잘리고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 기사는 아무도 실어주질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한겨레인가 정도밖에 한겨레 경향만 실어주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그 팔레스타인 폭격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바로 며칠 뒤에 IS 문제가 터져. 일제히 전 세계에서 IS를 보도하는 거야. 맞지? 일제히 전 세계에서 IS 막 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15년 봄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해. 그 IS 말이야.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서 내가 15년 봄에 그때 15년 3월인가 우리나라에 김군 사건이 터지고 IS에 대해서 내가 수상하다. 얘네들한테 누가 돈을 대냐? 그러면서 이 IS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돈을 버는 놈들이 누구겠냐? 이거 무기사업자들 아니겠냐? 그런 방송을 했어 15년 봄에. 그리고 오바마가 뭐라 그러냐면 IS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은 IS라고 불러야지 IS라고 부르지 말란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모든 언론에서 IS 뉴스가 싹 사라져. 맞지? 기억나지 그때? 그때 그 IS가 15년 봄에 모든 나라에서 떠들었어. 그리고 그 15년, 16년에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테러 방지법이 추진됐다니까? 프랑스도 그래서 프랑스의 15년, 16년 테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야.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려고. 우리나라도 16년 3월에 테러 방지법 통과됐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IS는 전 세계의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으로 벌인 이벤트였다는 거 아니냐라는 소설이지. 좌우지간 그 IS의 공포를 팔아서 전 세계가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테러 방지법의 내용이 뭐냐? 가령 무기를 소지하고 못 들어온다든가 국경에 대한 방어를 튼튼히 한다든가 그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똑같이 통과된 테러 방지법이 국경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국민들의 메일과 메일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야. 전 세계 테러 방지법이 다 똑같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개인의 메일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게 테러 방지법이야. 그러면서 테러범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메일로 테러를 모의할 수 있다고. 네가 테러범이면 문자로 우리 어디를 테러하자 그러겠냐? 네가 테러범이면 야 우리 청와대를 테러하자 문자로 주고받겠냐고. 등신이 아닌 다음에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영화 중에요. 그 제이슨 본 시리즈가 있어.
그 제이슨 본 시리즈에 보면 어떤 기자를 죽이는 편이 나와. 그 기자를 죽이는 그 편에 뭐가 나오냐면 그 CIA가 다 그 모든 전화를 도청하고 모든 그 전 세계 CCTV를 다 해킹한 장면이 나오잖아. 예. 그게 실제로 지금 가능한 거야. 전 세계에서 그렇게 CCTV나 전화 도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불법이었던 거야. 모든 나라가. 왜? 1945년도에 그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게 모든 나라 헌법에 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테러 방지법에 나와 있는 민간 사찰이 전부 다 불법이었어. 딱 한 나라 미국만 2000년에 9.11 사태가 터지면서 민간인 사찰이 허용된 거야. 그게 애국법. 아니 애국법 전에 무슨 법이 있었어? 그래갖고 그 9.11 사태를 빌미로 해서 테러범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모든 그 2001년인가? 2000년인가 2001년에 9.11 사태가 벌어지잖아. 그 9.11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전 미국의 국민들을 사찰을 당한 거야. 그러다가 그 법이 2015년인가에 그게 15년짜리 법이었어. 14년인가 15년 임시법이었어. 그래서 그 제한적인 법이 14년 15년 요 언제였나 한번 찾아봐봐. 그래갖고 그 기간이 되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연장할 거냐 폐지할 거냐가 논란이 됐던 거야. 그게 15년이었던 거지. 왜 IS가 떴을까? 그리고 왜 IS는 조용해졌을까? 바로 미국의 그 테러방 그 9.11 사태 이후에 만든 민간인 사찰법. 그 민간인 사찰법의 시한이 14년인가 15년에 끝나. 그래서 그 14년인가 15년에 끝나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그때 IS 문제가 터진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IS 문제를 가지고 원래 폐지론이 다수였는데 IS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사찰의 규모를 축소하는. 그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2011년 12년부터 그 관타나모 기지에서 그 이슬람 출신들을, 그러니까 그 중동 출신 사람들을 막 그 미군들이 고문하는 이야기들이 사진으로 나와. 그게 그 미국의 상원의원 보고서로 보고가 돼. 기억나죠? 나 솔직히 지금 이 얘기 지금 막 기억나고 있는 거야. 요건 연결 못 시켰어. 요거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걸 거야. 요 부분 지금 그 상원의원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이 9.11 테러법, 그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NSA를 확대 강화하면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 감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CIA가 흐지부지 된 다음에 NSA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게 9.11 사태란 말이야. 근데 그 NSA가 주도해갖고 테러범으로 의심만 되면 증거가 없어도 관타나모로 가서 고문을 했어. 근데 그 고문했던 사진들을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 의회에다 올려가지고 그걸 비판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11년 12년부터 계속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와. 그런데 그 14년에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공격한 날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IS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IS 공포를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그 테러법이 축소돼서 개정됐어. 그치? 미국의 애국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한번 봐봐. 미국의 애국법 개정된 게 언제인지. 그 찾아봐봐. 그거 시간 연결돼 있는 거야. 그 축소 개정이 뭐냐면, 원래 약간 의심만 받으면 그 고문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방식. 그런데 여전히 사찰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어. 원래는 사찰도 하고 고문도 할 수 있었는데 15년이네. 15년 3월에 우리나라에 김군 사건 터지고 2004년 아니고, 그러니까 2004년 거는 그 이제 맨 처음에 9.11로 법을 만드는 문제야. 9.11 사태 이후에 법을 만들어. 민간 사찰법을 부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시작되는 게 2004, 5년이고, 예. 그리고 그 법이 그 맨 처음 만들 때 제한적인 법이었어. 기한이 정해진 법, 유기한법이었어. 그래서 그 유기한 법의 재개정 시점. 야, 나는 악마를 보았다는 언제예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 사건. 나는 악마를 보았다 그 사건 언젠지. 응. 그 나는 악마를 보았다 그거 언젠지 한번 찾아봐봐. 2014년 여름. 14년 그 사건 이후로 IS가 아까 IS 뉴스가 도배한 게 14년 여름이야. 그래서 15년까지, 15년 봄까지. 이야. 나 이제 미국에서 살 맞는 거야? 내 동생이 내가 요즘에 아픈 게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살을 쏘는 것 같다. 아니 박근혜 최순실을 지지하는 무당들이 나한테 살을 쏘는 거 아니겠냐. 기도 열심히 해라 말해서 농담을 했단 말이야. 나 이러다 이제 미국에서 오늘 살을 만나? 근데 시간이 맞잖아. 그죠? 그 관타나모 기지의 고문 그 보고서는 언제 나왔는지 찾아봐봐. 관타나모 기지에서 미군이 전방위적인 고문을 했다. 비인간적 고문했다. 그 상원의원 보고서가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기한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운동이 막 나타나. 그런데 교묘하게 IS가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15년 봄에 개정을 하면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축소시키고 끝난 거야. 야, 이 새끼들. 예. 관타나모 수용소 보고서 보다니까 그 보고서가 언제 나왔는지. 예. 나는 악마를 보았다는 14년 7월이고 그 다음에 그 관타나모 수용소 보고서 상원 보고서가 언제 나왔는지. 예. UN 보고서 말고 그 UN 보고서는 2006년이고 미국 상원의원 보고서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2010년 이후에 나왔던 걸로 내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진이 나왔어. 왜 그 이슬람 남자애를 나체로 벗겨놓고 그 개더러 그 남자의 중심을 물으라고 막 그랬던 사진. 그 사진 사건이 터졌을 때가 그 사진들이 미국 상원 보고서에 나와. 그래서 그 미국의 유기한법을 개정해야 되는 시점에 나는 그게 왜 나왔는지 그때 몰랐어. 나도 지금 오늘 정리된 거야. 오늘 정리된 거야. 그 왜 나체 사건, CIA 고문 보고서 주죽 14년 12월. 야, 이거 봐, 이거 봐. 시점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IS 사건이 이 고문 보고서에 대한 고문 보고서에 대한 물타기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문 보고서가 나와서 애국법을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막 나오니까 IS 사건이 전 세계에 터지고 테러 사건이 막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 15년 5월 달에 그거 개정한 거야. 라는 소설이지. 응. 라는 소설. 예. 그러니까 그 뒤로 IS는 조용하잖아. 그죠? 그 뒤로 IS는 조용하잖아. 미국의 애국법 개정한 뒤로 IS는 별 사건을 안 일으켰어. 그리고 이번에 이 살인가스 사건이 터졌어. 시리아에서 살인가스 사건. 자, 그러면서 오늘 쌍둥이를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영상이 계속 나와. 그러면서 이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 시신을 들고 막 이렇게 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 죽은 아이의 시신을. 자기 진짜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웃기는 게 뭐냐. 아버지가 쌍둥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했대. 근데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아내와 친인척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거 시신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시신을 묻는 장면에서 막 울부짖는 장면이 또 찍었고, 그 다음에는 언론이랑 의자에 앉아서 인터뷰한 장면이 나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애들 둘이 동시에 죽었어. 그리고 아내도 죽었어. 그럼 이 사람도 최소 중상을 입어야 돼. 근데 너무 멀쩡해. 너무 멀쩡한 이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아이의 시신이라면 그렇게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 애들을 안고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딱 봐도 저거 뭔가 수상하다 싶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요 살인가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이 살인가스를 시리아 정부가 쐈다는 거야. 근데 시리아 정부는 자기네들이 안 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시리아 정부군 뒤에는 푸틴이 있어. 그런데 이 살인가스 문제를 가지고 나토에서 포격을 하겠대. 다시 전쟁을 한다는 거야. 살인이 아니라 그게 이제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용으로 만든 독가스 사자하고 기린할 때 사자의 사자 기린할 때 그 살인가스를 누군가 쐈다는, 폭파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퍼뜨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시리아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나토에서, 그걸 빌미 삼아서 지금, 시리아로 함대를 비행 부대를 보내겠다. 폭격하겠다. 이거 나왔어, 아까 기사로. 그치? 미군 시리아 공습 불은 살인가스. 자, 그래서 이 살인가스로 공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무기를 쓰겠죠? 그러면 그만큼 무기 사업자들은 돈을 벌겠죠. 라는 소설이지. 소설. 내가 이렇게 이제 사실로 적시한 게 아니라, 팩션.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 소설을 쓴 거야. 소설. 망치 부인의 일일 팩션. 오늘은 세계. 오늘의 세계라는 팩션. 뭔가 저 살인가스 그 영상이 특히 애들 영상은요,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엄마들의 입소문이 나면 이 여론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시신을 보여줬다. 이거 뭔가 수상하다 싶었어. 그리고 그 공습하고 또 관계되어 있는 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중이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중이고, 그래서 이게 그 미중 정상회담의 시선 분산용인지, 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시선 분산용인지, 단지 독가스 핑계로 그 공습을 하고, 공습에 대한 그 포탄 팔아갖고 포탄 장사를 하려고 한 건지, 하여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소설. 예. 뭔가 이상하다라는 소설. 예. 트럼프, 시진핑 앞에서 시리아 공습을 지시했다. 그렇다라면, 예. 트럼프가 시진핑 앞에서 시리아 공습을 지시했다. 그럼 하여튼 이번 사건은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과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였네. 중국 압박용. 왜냐하면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이 시진핑하고 푸틴이 북한을 옹호하는
축이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그 뭐라 그러나 지원을 동시에 해야 된다. 제재와 지원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고, 시진핑은. 그리고 이 미국은 무조건 북한을 짓밟아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 그걸 결정하는 날이란 말이야. 회담하는 날. 그런데 이 사건에 앞서서 살인가스가 터지고 그걸 빌미로 공습을 하고 그 공습 지시를 시진핑 앞에서 했다. 우연이겠지. 그지? 우연히. 응. 난 또 왜 갑자기 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에 대한, 그래서 선제 공격 얘기가 나오는구나. 한반도 평화 이야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똑같은 이 길에 머물지 시리아 공습 토마호크 미사일 스펙을 살펴보니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푸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자주국의 침략, 국제법 위반이다. 엔딩 아니야.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가르쳐줘 내 가려진 두려움 이 길이 끝나면 다른 길이 있는지 두 발에 뒤엉킨 이 나드 끝을 풀기에 내 무뎌진 손이 더 아프게 조여와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자,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너무 중요한 일을 발견을 한 거야.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소설을 썼단 얘기지.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신 님들, 이거 흔치 않은 기회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요, 이 우리나라 대선이, 특히 이제 유력 야권 후보들이 서로 막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지지자들이 이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시진핑과 트럼프는, 시진핑이 제일 걱정했던 게 왜냐면 시진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준비주의자래. 근데 시진핑이 가장 걱정했던 게 트럼프라는 거야. 왜?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뭐라 그러나 정보망들이 가장 민감한 게 이 트럼프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 이거라 그랬었어. 근데 지금 이제 둘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살인가스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를 이 미국이 공습을 했는데, 이 공습 자체가 푸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공습을 가지고도 지금 경제 문제는 막 돌아가고 있어. 일단 무기는 팔리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살인가스 문제에 대한 포격 결정을 트럼프가 했다는 거야. 공습 결정을. 자, 그럼 이제 이 트럼프가 이 일부러 시진핑 보여주기 위해서 시진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시한 건 맞아. 정말로 이게 이 트럼프가 이게 살인가스 사건 어제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저께가 일어난 사건이야. 그런데 이걸 오늘 이 시진핑 앞에 두고 이걸 결정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틀림없이 보여주기식인 거고, 그래서 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가지고 북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에 대해서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내지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되게 되면 중국도 손해거든. 중국도 전쟁을 바라지 않아. 중국도 전쟁을 바라지 않고 미국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해요. 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남 아파트가 도봉구보다 싸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 타워팰리스가 2만원, 3만원에 팔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도 타워팰리스가 제일 비싸고 부동산 값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 전쟁이라는 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쟁이라는 건 부자들이 결정해요. 전쟁은 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부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전쟁이야. 그러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전쟁인데, 국민들을 실제로 나가 죽어야 되는 건 일반 국민이잖아. 그래서 일반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야. 그 명분이 살인가스 같은 사고지.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냐.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고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돈을 챙기는 거야. 자, 그러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라는 건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는 공격해봤자 먹을 게 없어. 중동은 기름 문제 때문에, 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동은 쳐서 차지하면 얻어 먹을 게 있는데, 북한은 쳐봤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 특수한 광물 하나? 그것 때문에 북한을 그렇게 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도리어 북한에다가 전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남한 경제가 침몰하게 돼. 남한 경제가 집중적 타격을 받게 돼. 그러면 남한의 재벌들이 소위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 연관되어 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로열티가 얼만데, 미국과 일본이 삼성에다가 LG에다 팔아먹는 로열티가 얼만데, 한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에도 일본에도 경제적 타격을 주게 돼 있어. 이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끝이야. 왜? 특히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 서울과 평양이 서울, 부산보다 훨씬 가까워. 그래서 평양을 집중 공격하면 서울과 수도권 3분의 2가 날아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은 쉽지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나 한반도의 전면전은 쉽지가 않지만 연평도 때처럼 부분적인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국지전을 일으켜서 전쟁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거야. 테러처럼.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그걸 가지고 국내에 안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드를 막 정당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북한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뭐라 그러나 소위 이제 이 새누리당, 옛 새누리당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런 정치적인 포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이야. 자, 이렇다라면 지금 그래서 우연히도 누구누구는 가서 군복 입고 안보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어. 지금 두 사람이 어제부터 안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우연히. 뭔가 있단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로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는 뭐냐? 한반도 평화 요구야. 안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은 뭐냐? 평화예요. 분명, 릴렉스. 릴렉스. 여러분, 안보 공포를 파는 자에게 우리의 답은 하나예요. 뭐요? 평화. 평화가 답이다. 예. 한반도 평화. 그래서 독일 가는 비행기표를 내가 끊어놓은 거야. 독일에서 그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의 주제가 평화래. 그래서 베를린에서 행사가 있다는 거야.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한반도 평화야.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 자, 민주주의라는 건 왜 민주주의 해야 돼요? 군부 독재, 나판 사악한 무리들을 무찌르는 낭만적인 어떤 인권을 위해서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하는 법은 먹여 살리는 거야. 다른 말로 민주주의의 목적은 옛날 군부 독재 때나 지금 재벌 독재 때나 유일하게 목적은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야.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그 민주주의가 경제 민주화를 의미하는 거야. 한 사람한테 한 표씩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표씩 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 문제는 뭐야? 통일 문제야.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언제나 우리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야.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안철수를 지지해? 나는 안철수 지지 안 해. 어디서 지금 나의 뜻을 이렇게 왜곡하고 변조시켜? 내가 미쳤어? 박원순 지지한다고 몇 번을 말해? 지금 이럴 때 안보파리 하는 새끼들이 간첩이야. 지금 이럴 때 안보파리 하는 새끼들이 간첩이라고. 지금은 통일을 얘기해야 될 때야. 평화와 통일을 얘기해야 될 때 안보파리를 떠벌리고 다녀. 지가 총 한 번 쏴봤냐고. 아니 내가 황교안한테 한 얘기야. 두드러기 났다고 군대 안 간 새끼들이 꼭 안보 얘기하고 말이야. 국적이 외국이라서 군대 안 간 새끼들이 꼭 이 안보 얘기하고 말이야. 막 저기 6개월 방이 이런 애들이 모여 앉아갖고 전쟁 불사 떠들고 앉아갖고 말이야. 이
새끼들이 어디다 대고 전쟁 얘기야, 씨.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철저히 한반도 평화 얘기야. 자, 무엇보다 여러분, 이재용이 잡혀 들어가면 어쩔 것이다. 삼성이 위기가 온다는 둥 경제에 타격을 준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재용 구속 전날, 이재용이 구속될 때, 이재용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을 때 모든 언론에서 떠벌린 게 뭐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들어봤지? 그랬지? 그런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9조, 두 번째로 최고 실적이래. 이재용이 잡혀 들어가니까 삼성이 주식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최고 찍고. 그러니까 이재용이는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벌을 잡아넣으면 경제에 타격을 준다던 이제까지의 주장은 개소리야. 그지? 여러분, 이제까지요. 재벌 CEO 잡아넣으면, 재벌 오너들 잡아넣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라고 지랄했던 언론들이 이제까지 개 거짓말한 거야. 이재용 잡혀 들어간 다음에 삼성 주식 최고가 찍고, 그리고 지금 삼성 지금 9.9조로 사상 두 번째 최고 실적을 냈대. 그러니까 오너를 잡아넣으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개소리, 쥐젖 빨아먹는 소리라는 거야. 그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재벌을 잡아넣으면, 재벌을 구속하면 경제가 어렵다. 쥐젖 빠는 소리라고. 쥐젖 셋두루 빠는 소리야. 앞으로 그런 찍찍 싸는 소리 그만들 하라고. 닭똥꼬를 빠는 소리고 쥐젖을 빠는 소리라고. 어디서 이런. 오늘 그 기사 기억하세요? 지금 이재용이가 오늘 감옥에 오늘 재판 중이야. 차분하게. 그런데 삼성은 역사 사상 최고 실적을 냈대잖아. 결국 오너가 하는 일이 없단 얘기야. 결론은 대한민국의 소위 CEO들이 하는 일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죄 잡아들여도 된단 얘기야. 그리고 얘네들을 잡아넣어야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간단 얘기야. 그러니까 재벌을 빨리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북한이 전쟁 공포를 팔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뭘 또 쐈다. 뻑하면 쏴대고 그거 언론이 팔아대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조용히 하라고. 이제까지 그런 거 아니야. 이 쥐새들아. 이 새끼들 진짜. 지금 재벌들은 대부분 바지 사장이라는 거야. 잡혀 들어가도 회사가 망하질 않아. 현대도 정몽구 잡혀 들어간다면 회사 현대 최고가 쳤어. 그러니까 저 부패한 오너 경영자들이 잡혀 들어가면 기업이 망한다라는 건 다 개소리야. 싹 다 잡아넣어야 된다. 그리고 재벌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벌 개혁을 이제까지 막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한반도 안보 위기야. 그런데 이 안보 위기라는 것도 결국 누가 만든 거야?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주장해야 될 거는 더 이상 안보팔이 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사자. 더 이상 안보 공포를 팔아서. 자, 봐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지금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 다른 나라는 지금 테러가 끊이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테러들이 다 수상하다는 거야. 왜? 지금 전 세계에 이 CCTV가 다 있어요. 이 CCTV를 다 전 세계 정보당국이 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테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몰랐을까? 자, 그 다음.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나라들에서 테러범을 잡지도 못한 것들이 뻑하면 테러를 잡겠다라고 떠드는데 왜 테러 사건이 계속 일어나냐고. 결국 그 정부들이 테러를 못 막는다는 얘기야. 테러 방지법도 테러를 못 막는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만 테러 방지법이 통했어. 왜?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면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테러 방지법을 그때 통과시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야. 왜? 테러가 일어나면 야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 일어난다며. 그러면 테러 방지법 만들었는데 왜 테러가 일어났어? 그럼 테러 방지법 소용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까봐 우리나라에서만 테러가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또 하나는 두 번째 배경은 우리나라는 테러범 전 세계 IS보다 무서운 김정은이가 있잖아. 김정은이가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사고를 터뜨려주기 때문에 굳이 테러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음모론 펼치지 마. 자, 여러분 인증. 예. 아까도 소설 얘기 나왔고요. 예, 아까 소설 얘기도 나왔고 음모론 얘기도 나왔어요. 아싸, 나 오늘 밥값한 것 같아. 예. 자, 오늘 망치 부인의 팩션. 네, 뭔가 이렇게 드디어 쟤네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건드렸던 거야. 숨겨왔던 너의 비밀을 또 내가 밝혀낸 거니 미안해. 예. 아이 새끼들 말이에요. 예. 아니야, 소설이라고. 팩션. 실존 인물들을 동원시킨 소설. 아이 새끼들 괜히 긴장하고 지랄들이야. 예. 자, 우병우 얘기 해준다잖아요. 아까 가장 중요한 얘기 넘어갔어. 무슨 얘기냐면, 예. 우병우. 왜 언론이 우병우를 다루지 않을까? 지금 언론은 누가 잡고 있다? 이명박계가 잡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을 이명박계가 잡고 있는데 이 이명박계가 어제는 안철수 조폭을 팔더니 오늘은 고영태를 판다. 그러면서 우병우 얘기는 아침에 잠깐 다루고 안 다뤄. 어제 아침 잠깐 다루고. 자, 그러면 지금 우병우를 누군가 쉴드 쳐주고 있는 거야. 언론의 공개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거야. 누굴까? 이명박이야. 그러면 도대체 왜 이명박은 우병우를 보호해주는 걸까? 아니 이명박 세력이 왜 우병우를 쉴드 쳐줄까 했더니 바로 우병우가 누구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수사의 유공자잖아. 우병우가 2009년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수사 책임자였잖아. 그때 이미 우병우는 이명박에게 엄청난 공을 세웠던 거지. 그리고 우병우가 그때 노무현 수사는 합당했는가? 이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그걸 건드리게 되면 그때 수사를 지시한 이명박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최대한 우병우는 보호해주려는 거 아닐까? 언론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우병우를 잡아넣어야 된다. 이게 지금 모든 분위기라는 거야. 형평성에 맞다. 그리고 우병우한테 유린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병우 반대파들이 우병우를 구속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거야.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어. 이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우병우를 쉴드 쳐주는 거야. 우병우 얘기를 자꾸 해서 국민들이 우병우를 구속하라는 그런 여론몰이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왜?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 보지. 우병우를 끝까지 대우해줘야 될 이유가 있겠지. 그때 노무현 수사에 대해서 이명박이 우병우에게 뭘 시켜서 그렇게까지 밀어붙였는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라는 게 아닐까라는 소설이지, 소설. 팩션. 제가 화났나봐. 닥치라. 자, 요런 말 나오면, 예, 쟤네가 화났다는 얘기죠. 예. 아이, 소설이라니까! 팩션. 실전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 인터넷 소설.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려고. 우병우가 노통을 과잉 수사했고,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아니야. 그 공을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을 지금 팔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라는 소설이라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소설이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자살이 아닐 것 같아, 나는. 왜? 또 국정원이 죽였다설 퍼뜨리려고? 야, 그거 진짜 8년 전 매뉴인데 아직도 팔고 있어야. 어? 경비원이 죽였다라는 건, 경비원이 죽였다설은 이미 그게 허구가 드러났어. 왜? 경비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있을 때부터 그 같이 있던 사람이야. 어디서, 경비원이 죽였다설 팔으려고 또 지랄이야. 뻥까지 말고, 경비원이 아니라 경호원? 경호원이 죽였다설, 그 설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명박, 검찰,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우병우를 살린 게 경호원이 죽였다설이야.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얘기를 했구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 우병우를 왜 이명박이 쉴드 치는가? 그거네. 경호원으로 물 타가지고 내가 그때 노무현을 죽인 건 셋이다. 누구? 이명박, 우병우, 언론. 지금 언론이 우병우를 쉴드 치고 있어. 왜? 그것들은 한패였던 거네. 유서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뻥이라니까. 그거 그 2008년에 이명박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편지야. 그걸 누가 유서라고 조작해갖고 퍼뜨린 거야. 그걸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도대체 너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라는 소설이라니까. 야, 적어놔야지. 우병우, 이명박, 검찰, 언론, 정치적 타살. 자, 라는 소설이니까, 예, 지금 이 살인가스와, 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배경, 그리고 왜 우병우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배경, 다 소설이야.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 심상정을 띄우는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 전부 다 오늘은 3편의 소설을 발표했어요. 예. 언제나 진보 세력을 띄우는 배경이 있다. 예.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 엉뚱할 때 띄운. 그래서 옛날에 진보신당 지지자라고 띄우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이라고 띄우고 통합진보당이라고 띄우고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형편이 없고 지난번에 2016년에도 2016년엔 누구 띄웠지? 그때 낙곰수에서 나온 애들이? 팟캐스트에서 작년 총선 때는 누구 띄웠어? 정의당 띄웠지? 그렇다고. 진보 세력을 이용하는 네티즌. 아니, 정확하게는 댓글 부대. 자, 오늘의 3가지 팩션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소설을, 오늘 3가지 소설을 한번 써봤고요. 예,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소설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소설인데 그걸 가지고 막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되겠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내가 지금 계속 열이 나가지고, 열이 막 나고 진땀이 나서,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예.
역시 망치는 방송이 아니라 작가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 망치 부인의 연작 팩션 내일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망치 부인의 연작 팩션의 문제점은 한 가지야. 예, 내가 쓰고 싶다고 써지지 않는다는 거. 예, 그분이 뭔가 쏴주시기 전에는 나는 일종의 3D 프린터지.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3D 프린터지. 예, 저쪽에서 쏘시면 그게 이제 말을 통해서 나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쓸 수 없는 소설이라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라는 거. 예, 오늘 여러분 하 사장님의 소설에 공감이 좀 되시는지요? 예. 오늘 방송도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 막 무시하셨죠? 예. 무시하고 넉넉히 듣고 있다가 이거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네 싶어갖고 깜짝 놀란 분 계시죠? 깜짝이야. 어서와.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뭐야 3,700? 5,000명이 넘게 본 것 같은데. 예. 어찌하여 업은 3,700밖에 안 되는가? 예. 이 나머지 1,300명 어디 갔어? 뭐하고 간 거야? 예. 아직 업을 안 하고 보신 님들, 예, 빨리 업들 하시고요. 예, 오늘은 내가 지금 몸이 좀 허약한 상태에서 해서 예, 조금 긴장감이 떨어졌다라면 죄송하고, 네. 지금부터 이제 제 방송 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망치 부인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듣게 돼 있어. 온 국민이 한 번은 듣게 돼 있다는 거. 네. 자, 오늘 업해주시고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허락된 업로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후원해주신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에 인생수다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일요일 저녁 8시까지 텔레그램으로 인생상담하고 싶은 분들을 800자 이내로, 400자가 너무 좁은 것 같아. 800자 이내로 적어 보내시면 예, 제가 읽어보고 상담할 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보냈는데 망치 부인이 빼먹었다 그러면 그 내용 다시 인생상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혹시 코멘트를 보내드렸으면 그거는 안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뭐 문 어벙바들 모서놓고 바보 연설하네. 내가 볼 땐 네가 바본 것 같은데? 한글이나 똑바로 써. 모서놓고는 뭐야? 예. 한글이 어렵지 않아요. 터키인이신가봐요. 예. 자, 어서오세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제가 이번 주에 계속 6시까지 4시간씩 방송하면서 몸이 좀 허약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 방송 다시 한번 듣다 보면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들이 아마 줄줄이 쫙 이어지는 소설이에요. 소설, 3편의 소설.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망치 부인이 걱정이 돼요. 한반도에 전쟁 나면 어떡하죠? 타워 팰리스가 10,000원 되면 전쟁 나. 그 안에 전쟁 안 나. 타워 팰리스가 10,000원 되면 전쟁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강남에 강남 클럽에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타워 팰리스에 아무도 안 살게 되면 그 전쟁 난다는 얘기야. 왜? 걔네들 다 도피했다는 얘기거든. 전쟁은 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전쟁이 날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의 공포. 그러면 우리나라 아무 곳에도 전쟁이 안 나는 거죠? 그건 아니야.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어. 뭐 이 휴전선 인근 주민들 사는 지역에 그 지역에 제한된 공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공포를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니지만 이 좁은 지역에 국지전이라는 게 일어나서 그걸 막 또 언론에서 팔아가지고 안보팔이를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의도한 거다. 뭐요? 국지전이 벌어지면 이건 안보파리용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건 뭐냐?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원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무조건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어설픈 안보파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셔야 됩니다. 세월호 돌아오지 못할 9명의 미 수습자를 모두 수습하고 지금 비정규직이라서 순직이라고 인정 못한다는 그 두 분의 선생님을 순직으로 인정받아낼 때까지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을 피해 보상하고 그리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세월호의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 가능할까요? 한반도 평화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이 가습기 피해자의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저 거대한 자본의 막강한 힘은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상대랑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움을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기 바라고 인생 상담하실 분들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면 일요일 전에 8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금요일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힘없는 방송에서 죄송해요. 예, 중계방 올립니다. 본방으로 와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재방송 나갑니다. 예, 재방송 나가니까 재방송 보시고요. 중계방에 계신 분들은 본방으로 와 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윈도우 미디어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재생이 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봄이 오고 오늘 온도가 20 몇 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날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내 몸이 비정상이거나 나 너무 추워. 원래 이제 11시 반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 저기 11시 반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졸린 거예요. 막 몸이 막 깔아지면서 졸려. 그래가지고 1시간 잤어. 자고 일어나갖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그 11시 반부터 춥더라고. 감기인 것 같아, 감기. 핫팩을 목 뒤에? 원래 그거 저기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옷에다가. 아니 내가 밥 먹기 전부터 추웠다니까. 예. 아침부터 추웠어. 어저께 너무 힘들었어요. 어저께 진짜 5분을 못 쉬었어. 새벽에 5시부터 밤 11시까지
5분도 못 쉬고 막 너무 바빴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막 뜨거운 거야. 목이 따끔따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가래침도 나오고. 감기 같아, 감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늙어가지고 무리해서 그래. 비타민 주사? 그거 뭐 박근혜 맞던 주사지? 왜? 주사 박근혜 주사도 맞고 뭐 실도 땡기고 그러라고 그러지. 따뜻한 그 저기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나아질 거예요. 응. 주사.